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관아 뒤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갔는데도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이 저녁 7시인지 8시인지 알 수 없었죠. 관아의 물시계가 멈춰버린 겁니다. 사또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고 관리인 박아전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나무 관을 입으로 불어보고 간에 달한 나뭇가지로 쑤셔봤지만 막힌 물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아 뒷문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회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은 긴 소매로 손을 가린 채 물시계 옆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쪼르륵 뚝 탁한 소리가 들렸죠. 형방 윤호의 새 아내 을령이었습니다. 시집온 지 겨우 닷새 된 새댁이 관아 금지 구역에 들어온 걸 본 하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여자가 감히 어디를... 하지만 을령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을령은 올해 23이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경주에서 종이를 만드는 김진사 댁의 무남동녀로 자랐죠. 아버지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종이 장인이었어요. 을령이 5살 때부터 아버지는 딸을 작업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벗기는 법, 물에 불리는 시간, 종이를 뜨는 손놀림까지 하나하나 가르쳤죠. 을령아, 종이를 만들려면 물을 알아야 한다. 물의 온도, 물의 흐름, 물속에 섞인 것들까지 모두 느낄 수 있어야 좋은 종이가 나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한탄하는 대신 딸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했어요. 을령은 물통에 손을 담그고 온도를 가늠하는 법을 배웠고 물의 탁함과 맑음을 구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손끝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을령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알려주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건 을령이 18살 되던 해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을령아, 너는 아들보다 나은 딸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자의 재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 재주를 너무 드러내지 마라. 훌륭한 남편을 만나 그의 뒤에서 조용히 돕는 것이 내가 살아갈 길이다.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었어요. 종이 제조는 남자들만의 일이라 여겨졌고 아무리 을령의 기술이 뛰어나도 주문이 끊겼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죠. 여자가 만든 종이는 쓸 수 없다. 진사님 돌아가시고 나니 종이질이 영 아니네. 을령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종이가 아버지가 만든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작업장을 팔아야 했고 모친과 함께 먼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거들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5년을 견디다 23세 중매로 이 고을 형방 윤호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윤호는 가난한 양반 집안 출신이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소문이었어요. 혼례를 올리는 날 을령은 떨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죠. 혼례 첫날 밤 윤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을령 씨, 내가 당신을 귀하게 모시겠소. 당신 집안이 기울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요. 을령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따뜻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관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장에 나갔다가
다른 관아 부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형방이 볼품없는 계집을 얻었구만. 지참금도 변변치 않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종이나 만들던 집안 딸을 데려와서야. 을령은 그 말들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꼭 쥐고 발걸음을 빨리 옮겼어요.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윤호의 모친은 며느리가 양반가 출신이 아니라고 늘 무시했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을령을 일찍 깨웠습니다. 을령아, 일어나거라. 샘물을 길어와야지. 예, 어머님. 을령은 하루에 10번도 넘게 샘을 오갔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면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식사 준비도 까다롭게 지적했죠.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질겨? 물을 덜 줬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을령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남편의 뒤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윤호는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했어요. 효자였던 그는 모친을 거스를 수 없었죠. 시집 온 지 닷새째 되던 그날 저녁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저녁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관아에서 급한 전령이 달려왔어요. 형방, 물시계가 멈췄네. 큰일 났네. 윤호는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뛰쳐나갔습니다. 관복 허리띠도 챙기지 못한 채 급히 문을 박차고 나갔죠. 을령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물시계는 관아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고장나면 책임자가 큰 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형방인 남편이 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어요. 을령은 잠시 망설이다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은 밥으로 주먹밥을 2개 만들고 윤호가 챙기지 못한 허리띠를 들고 관아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죠. 여자가 밤에 어딜 나가느냐. 하지만 을령은 이미 문 밖으로 나선 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빨리 옮기며 관아 쪽으로 달렸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 뒷문에 도착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물시계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을령은 조심스럽게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물시계 옆에 귀를 기울였죠. 쪼르륵 뚝. 물 흐르는 소리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을령은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관이 막힌 게 아니라 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종이를 만들 때 수없이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진흙이 섞인 물이 내는 탁한 소리였죠. 윤호가 아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부인, 여기가 어디라고 왔소? 여자가 들어올 곳이 아니오. 주변 하인들도 수군거렸어요. 새댁이 버릇이 없구만. 형방댁이 단속을 못하시네. 하지만 을령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날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물소리가 탁합니다. 혹시 오늘 어디서 물을 길어 오셨는지 여쭤봐 주세요. 윤호는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느낀 듯 관리인 박아전에게 물었어요. 박아전, 오늘 물을 어디서 길어 왔소? 박아전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개울물이 말라서 어제부터 황토 언덕 아래 샘물을 길었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도? 을령은 확신했습니다. 황토 샘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운 진흙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종이를 만들 때도 그 물은 쓸 수 없었죠. 그 진흙이 물시계의 가느다란 관을 막은 게 분명했습니다. 삿도 황토 샘물에는 고운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관을 뚫을 게 아니라 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삿도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형방, 저 계집이 무슨 말을 하는 게냐? 그때 윤호가 아내 앞으로 나서며
사또에게 엎드려 빌었습니다. 사또, 제 아내가 종이 장인 집안 출신으로 물을 다루는 법을 압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또는 급한 마음에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시계를 빨리 고쳐야 했으니까요. 을령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을령은 부엌 아궁이에서 숯을 꺼내 잘게 부쉈습니다. 손에 검은 가루가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깨끗한 무명 보자기를 펼쳐 부순 숯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물 정화법이었죠. 종이를 만들 때 물이 탁하면 숯으로 걸으라고 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숯은 물속에 더러운 것을 빨아들인다는 사실을 을령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하나 가져와 그 위에 숯 보자기를 올려놓았어요. 박아전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방댁 마님,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아전, 이 숯 보자기 위로 물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급하게 붓지 마시고요. 박아전은 물동이를 들어 조심스럽게 물을 부었습니다. 처음에는 탁한 황토빛 물이 보자기를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점점 물빛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숯이 진흙을 싹 걸러내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지켜보았어요. 맑은 물이 항아리에 고이기 시작했고 을령은 그 물을 떠서 물시계의 관으로 천천히 부어 넣었습니다. 똑똑 또르르. 막혔던 물길이 뚫리며 물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죠. 아니, 정말로 고쳐지는구나. 여자가 물시계를 고쳤네. 사또도 놀란 표정으로 물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는 아내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을령은 떨리는 손을 소매 안에 감추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밤이 깊어지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물이 느리게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시계의 물방울이 점점 더디게 떨어졌죠. 물이 차가워지면 점성이 높아져 흐름이 느려진다는 것을 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부정확해져요. 박아전이 급하게 화로를 가져와 물항아리에 갖다 대려 했습니다. 을령은 깜짝 놀라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됩니다. 불을 직접 대면 물이 너무 뜨거워져서 증발해버립니다. 그러면 물시계가 아예 작동을 멈춥니다. 을령은 종이 작업장에서 배운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겨울에 종이를 말릴 때도 직접 불을 쬐면 종이가 타버렸어요. 대신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종이를 서서히 말려야 했죠.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박아전, 집단과 솜을 가져다 주세요. 물항아리를 사람처럼 따뜻하게 감싸줘야 합니다. 박아전이 창고에서 집단과 솜을 가져왔습니다. 을령은 물항아리 주위를 집단으로 둘러쌌어요. 입을 덮어주듯 꼼꼼하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솜을 한 겹 더 올렸죠.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을 데워와 차가운 물에 조금씩 섞어 주었어요. 손으로 온도를 가늠하며 천천히 섞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사람 체온과 비슷한 온기를 유지하도록요. 신기하게도 물이 온기를 품자 다시 일정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어요. 을령은 물항아리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솜을 만져보고 온도를 확인했죠. 밤이 깊어질수록 추워지면 솜을 한 겹 더 덮고 새벽이 되어 기온이 조금 오르면 솜을 살짝 걷어냈어요. 윤호가 옆에서 지켰습니다. 여보, 내가 지킬 테니 들어가서 쉬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해요. 다음 날 새벽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가 정확한 시각에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또는 집단으로 꽁꽁 싸매진 물시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신기하구나. 형방, 자네 아내가 물의 성질을 제대로 아는구먼. 관아의 기술자보다 낫네. 사또는 윤호를 불러 광목천 두피를 상으로 내렸어요. 여자인 을령이 직접 상을 받을 수는 없으니 남편을 통해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집으로 돌아와 광목천을 아내 앞에 놓았어요. 여보, 이건 당신 것이요. 당신이 받아야 할 상이요. 을령은 광목천을 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인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박아전은 날씨가 변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을령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관아에 직접 오지 못하고 윤호의 집 대문 앞에서 기다렸죠. 형방댁 마님,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은데 무랑아리 솜을 얼마나 덮을까요? 을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비가 오면 습기가 많아져 물이 천천히 증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솜을 조금만 덮으세요. 하지만 밤에는 다시 두껍게 덮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을령은 매일 날씨를 살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늘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어요. 구름의 색깔과 높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물 관리법을 조언했죠. 여름에는 해가 뜨겁게 내리쬐니 물이 빨리 증발한다고 알려주었고, 장마철에는 습기 때문에 물이 탁해질 수 있으니 자주 갈아야 한다고 일렀어요.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온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관아 일에 나선다며 못마땅해 했어요. 하지만 사또가 내린 광목천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하자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우리 며느리가 워낙 똑똑해서 말이야. 석 달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형방댁 새댁이 물을 신기하게 다룬다는 소문이었어요. 인근 고을 관아에서도 물식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보냈습니다. 을령은 남편을 통해 조언을 전달했어요. 직접 다른 고을에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윤호가 전달하는 을령의 말을 듣고 다른 고을 관리들도 물시계를 고쳤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증발하니 매일 아침 일정량을 보충하십시오. 겨울에는 온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을 기를 때는 항상 상류에서 떠야 하며 황토나 진흙이 많은 물은 수추로 거른 후 사용하십시오. 을령의 조언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5개 고을의 물시계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또들은 고마워하며 선물을 보냈습니다. 쌀, 무명, 꿀 항아리가 윤호의 집으로 배달되었죠. 그렇게 첫 해가 지났습니다. 을령은 여전히 집에서 조용히 살았지만 관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박아전은 이제 을령을 존대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형방댁 마님, 오늘도 날씨 좀 봐주십시오. 네, 오늘은 바람이 차갑습니다. 저녁부터 기온이 떨어질 거예요. 솜을 두껍게 덮으세요. 사또도 윤호를 만날 때마다 칭찬했어요. 형방, 자네 집안은 복이 있구나. 훌륭한 아내를 얻었네. 윤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또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윤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늘 고마워했어요.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소. 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을령은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세상이 여자의 재주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쓸모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남편의 뒤에서 조용히 돕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물시계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물소리가 을령에게는 위안이 되었어요. 그 소리는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또가 윤호 부부를 관하로 불렀어요. 사또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을령은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형방, 내가 조정에 장계를 올려 자네 집안이 이 고을의 수리 관리를 맡게 하려고 하네. 물론 공식적으로는 자네 이름으로 하겠지만 실무는 자네 부인이 맡는 게 어떻겠나? 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리 관리는 물시계뿐 아니라 고을의 모든 물 관련 시설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우물, 샘, 저수지, 개울까지 모두 관리해야 하는 자리였죠. 윤호가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부인, 당신의 재주를 이제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되었소. 하지만 을령은 불안했어요. 물시계 하나 고치는 것과 고을 전체의 물을 관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못마땅해 했죠. 특히 관아의 고참 관리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어요. 호방 이서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 관리는 원래 호방의 소관이기도 했거든요. 여자 손을 빌려 일을 한다니 우리 고을 채통이 말이 아니네. 이서는 다른 관리들에게 수군거렸지만 사또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을령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을의 모든 샘과 우물을 직접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남편과 함께 마을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동쪽 마을의 큰 우물이었죠. 을령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입에 머금었어요. 물맛이 쓰디쓴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 우물은 물이 너무 차갑습니다.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얼 위험이 있으니 지프로 덮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간 서쪽 마을의 샘은 바닥에 자갈이 너무 많았어요. 물을 퍼올릴 때마다 자갈 사이에 흙이 섞여 나왔습니다. 이 샘은 바닥에 자갈이 많아 물이 탁합니다. 자갈을 걷어내고 모래를 깔아야 합니다. 을령의 조언대로 하자 물이 훨씬 맑고 일정하게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남쪽 마을의 우물은 물이 자꾸 마르는 게 문제였죠. 을령은 우물 주변의 땅을 살폈습니다. 흙을 손으로 쥐어보고 냄새도 맡았어요. 이 우물은 주변에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물 둘레를 진흙으로 다시 다져야 합니다. 석 달에 걸쳐 24개 마을의 모든 우물과 샘을 점검했습니다. 을령은 각 우물마다 특징을 적어 기록했어요. 물맛, 물 깊이, 계절별 수위 변화까지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밤마다 등불을 켜고 기록을 정리했죠. 윤호가 옆에서 먹을 갈아주었어요. 그해 여름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고을들이 물 부족으로 농사를 망치고 있었어요. 논이 갈라지고 모가 말라 죽어갔습니다. 을령은 사또에게 건의했죠. 사또, 상기슭 계곡에 작은 둠을 막아 물을 저장하면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둠을 싸는 데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거든요. 형방, 자네 아내 말이 정말 옳겠는가? 윤호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또, 제 아내의 계획을 믿어주십시오. 틀림없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또는 고민 끝에 허락했습니다. 을령은 일꾼들을 지휘해 계곡의 돌과 흙으로 작은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남자들이 큰 돌을 나르고 여자들이 흙을 날랐습니다.
을령은 공사 내내 현장을 지켰죠. 어디에 돌을 놓아야 하는지, 흙을 어떻게 다져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이 돌은 물이 부딪히는 쪽에 놓으세요. 큰 돌부터 쌓고 그 사이를 작은 돌로 메워야 합니다. 보름 만에 저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저수지에 고이기 시작했어요. 맑은 물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농민들은 그 물을 길어 논에 댔죠. 가뭄에도 우리 고을만큼은 논에 물을 댈 수 있었어요. 그해 가을 다른 고을보다 2배 많은 쌀을 거둬들였습니다. 사또는 기뻐하며 조정에 보고했고 조정에서는 우리 고을을 모범 고을로 선정했어요. 임금께서 직접 치하하는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사또는 승진했고 윤호도 유품주부로 올랐죠. 녹봉이 늘어나 생활이 한결 나아졌어요. 그날 저녁 관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박아전이 소리쳤어요. 이 모든 것이 형방댁 마님 덕분이요. 다른 관리들도 잔을 들어 을령을 치하했습니다. 을령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여자인 자신이 너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성공이 누군가의 질투를 사게 될 줄은요. 호방 이선은 원래 물 관리도 자기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을령이 인정받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주제에 남자 일을 한다고 설친다. 곧 망신당할 것이다. 이서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을령의 실력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을령은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어요. 2년째가 되자 을령은 이제 관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시계는 1년 내내 정확하게 작동했고 고을의 모든 우물과 샘은 깨끗하게 관리되었어요. 농민들도 고마워했습니다. 올해는 물 걱정 없이 농사지었습니다. 형방댁 마님 덕분입니다. 사또는 을령에게 비공식적으로 수리 책임자라는 칭호를 주었어요. 물론 공식 기록에는 여전히 윤호의 이름으로 남았지만 모두가 실제로는 을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을령은 매일 아침 날씨를 살폈어요. 하늘의 구름 색깔, 바람의 방향, 공기의 습도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각 마을에 지시를 내렸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을령은 바빠졌습니다. 봄에는 농사철을 대비해 저수지 물을 점검하고 여름에는 가뭄에 대비해 물을 절약하도록 했어요. 가을에는 다음 해를 위해 저수지를 보수하고 겨울에는 우물이 얼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지만 을령은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인근 3개 고을의 사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 고을의 물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또가 을령에게 물었죠. 형방댁 마님, 다른 고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을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고을까지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뜻이었어요. 여자가 그렇게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었죠. 사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그 순간 을령은 느꼈습니다. 제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들었어요.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호방 이서의 질투 어린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을령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을령은 이제 우리 고을뿐 아니라 인근 4개 고을의 물 관리를 총괄하게 되었어요.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수리도감 별제라는 직함을 윤호에게 내렸지만 모두가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을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을령은 각 고을을 돌며 물시계 관리법을 가르쳤어요. 우물 정화법, 가뭄 대비 저수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고을 사람들도 여자가 가르친다며 수군거렸지만 을령의 방법대로 하자 물 문제가 크게 줄어들었고 농사 수확량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집안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또의 배려로 관사를 하나 받았고 녹봉도 넉넉하게 받았어요. 기와집에 방이 4개나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을령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하자 시어머니는 자랑하기 시작했죠. 우리 며느리가 워낙 똑똑해서 말이야. 물을 신기하게 다룬다니까. 윤호는 승진을 거듭해 이제 오품 벼슬에 올랐습니다. 을령이 이룬 성과가 남편의 공으로 기록되었지만 을령은 개의치 않았어요. 윤호는 항상 고마워했으니까요. 밤마다 윤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소. 을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리 덕분이에요. 나리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하지만 을령이 높이 올라갈수록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호방 이선은 을령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이선은 원래 자기가 물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를 을령이 차지하자 분을 사귀지 못했죠. 게다가 이선은 몇 년 전 뇌물수수 의혹으로 사또에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을령이 장부 정리를 도와주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어요. 을령은 사또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윤호를 통해 전달되었고 이선은 그것을 을령이 고자질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음으로 양으로 을령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을령이 필요한 자재를 늦게 조달하거나 일꾼들에게 은근슬쩍 말했습니다. 형방댁 마님 말은 듣지 말라. 여자가 무슨 물을 알겠나. 심지어 여자가 물을 다루면 물귀신이 노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을령의 실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렸죠. 이서가 질투하는 것 아니냐? 형방댁 마님이 일을 잘하니 배가 아픈 게지.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큰 홍수가 났는데 제방이 무너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물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와 집들이 떠내려갔습니다. 논밭이 물에 잠기고 가축들이 떠내려갔죠. 조정에서는 긴급 조사단을 파견했고 왜 제방이 무너졌는지 원인을 밝히라고 명령했어요. 을령은 조사단과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무너진 제방을 보는 순간 문제를 알아챘어요. 제방 단면이 드러나 있었는데 흙만 가득했습니다. 돌이 전혀 없었죠. 을령은 무너진 흙을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흙이 물을 머금으면 무거워지고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방은 흙만으로 쌓았습니다. 물의 압력을 견디려면 안쪽에 돌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다져야 하는데 돌이 전혀 없습니다. 조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 결과 제방 공사를 맡았던 책임자가 돌살 돈을 빼돌리고 흙만으로 성급하게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책임자는 다름 아닌 그 고을의 호방이었어요. 그는 결국 귀양을 갖고 그 고을 사또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파직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정에서는 각 고을의 물 관련 시설을 전수 점검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총괄 책임자로 우리 고을 사또와 윤호를 지목했습니다.
을령은 5개 고을의 모든 제방, 저수지, 우물, 물시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3달 동안 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새벽에 출발해 해가 질 때까지 현장을 누볐어요. 각 제방의 상태를 살피고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보수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제방은 물이 부딪히는 쪽이 약해져 있었고 어떤 저수지는 바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을령은 하나하나 문제점을 기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밤에는 등불을 켜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손가락이 먹물로 까맣게 물들었어요. 덕분에 우리 지역은 다음 해 큰 장마에도 한 곳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공로를 인정해 우리 사또를 더 큰 고을로 승진 발령했고 윤호에게도 상을 내렸어요. 하지만 정작 일을 한 을령에게는 공식적인 상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 조선의 법이었으니까요. 사또는 개인적으로 을령을 불러 말했어요. 형방댁 마님, 내가 공식적으로 상을 줄 수 없어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의 공은 내가 잘 알고 있소. 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백성들이 안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무렵 우리 고을 호방 이서의 행실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관아 물품을 빼돌려 팔아먹었어요.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세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착복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백성의 땅을 헐값에 빼앗아 부자들에게 비싸게 팔아넘기기도 했죠. 하지만 이서는 교묘하게 장부를 조작해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억울해했지만 감히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관아에 가면 이서가 오히려 트집을 잡아 더 괴롭혔으니까요. 한 늙은 농부가 박아전을 몰래 찾아왔어요. 아전님, 호방이 제 땅 문서를 빼앗아 갔습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빚을 갚으라고만 합니다. 저는 빚진 적이 없는데. 박아전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어찌하겠소. 호방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요. 을령은 이서의 악행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사또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윤호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보, 이서는 조심해야 하오. 그는 당신을 적대시하고 있소. 을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고발할 수는 없었죠. 을령은 언젠가 그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을령은 관아 장부를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작년에 구입한 쌀의 양이 실제로 창고에 있는 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쌀 100가마를 샀는데 창고에는 70가마밖에 없었어요. 을령은 조용히 조사했습니다. 다른 물품들도 마찬가지였죠. 장부와 실제가 맞지 않았어요. 을령은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관아 물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윤호는 아내가 정리한 자료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호방은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누명을 쓸 수 있었죠. 여보, 조금 더 지켜보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오. 을령은 몰래 장부를 베껴두었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았어요. 밤마다 조금씩 베꼈으며 이서의 악행을 기록했습니다. 이서가 언제 얼마를 빼돌렸는지, 어느 백성에게서 땅을 빼앗았는지 꼼꼼하게 적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록이 곧 큰 사건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요. 을령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억울한 백성들이 하루빨리 정의를 되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관아 문 앞에서 한 늙은 농부가 쓰러졌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시각이었죠. 문지기가 달려가 살폈지만
농부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어요. 살려주시오. 제 땅을 돌려주시오. 그것이 농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농부의 손에는 구겨진 문서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사또가 급히 나와 그 문서를 펴보았습니다. 토지 매매 문서였죠. 문서에는 농부가 자기 땅 20마지기를 호방 이서에게 쌀 50말에 팔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농부의 아들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죠. 아버지는 땅을 판 적이 없습니다. 이서가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이서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어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서는 뻔뻔하게 부인했어요. 사또, 그 농부가 빚을 갚지 못해 스스로 땅을 판 것입니다. 여기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농부의 아들은 계속 울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손을 비비며 무릎을 꿇었죠. 사또는 고민했어요. 문서상으로는 이서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때 윤호가 을령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뭔가 알아낼 수 있지 않겠소? 을령은 사또에게 그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해달라고 청했어요. 사또는 조금 망설이다 허락했습니다. 을령은 문서를 손에 들고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종이를 빛에 투과시켜 살폈습니다. 그리고 종이의 결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죠. 어릴 때부터 종이를 만들며 익힌 감각이 손끝에 살아났어요. 그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종이 중간 부분에 미세한 단차가 느껴졌어요. 을령은 문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또, 이 문서는 두 종류의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을령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문서의 위쪽 절반과 아래쪽 절반이 서로 다른 종이입니다. 위쪽은 관아에서 쓰는 고급 종이이고 아래쪽은 일반 시장에서 파는 종이입니다. 을령은 종이를 더 자세히 살폈어요.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두께를 느꼈습니다. 관아 종이는 당나무를 여러 번 두들겨 만들어 질기고 고르지만 시장 종이는 한두 번만 두들겨 거칠고 얇았죠. 그리고 여기 종이를 이어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원래 문서를 잘라내고 새 내용을 이어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사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종이를 만들며 자랐습니다. 종이의 질감, 두께, 물기 머금은 정도까지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분명 조작된 것입니다. 이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을령은 문서를 다시 햇빛에 비춰들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먹물의 농도도 다릅니다. 위쪽은 진한 먹물로 썼지만 아래쪽은 물을 탄 먹물로 썼습니다. 쓴 시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문서를 돌려보며 수군거렸어요. 을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종이 중간에 희미한 선이 보였죠. 사또는 즉시 이서의 집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가 이서의 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장롱 밑바닥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반으로 잘린 원본 문서들이 나온 거예요. 이서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빚을 빌려주는 문서를 만들 때 고의로 위쪽 절반만 제대로 쓰고 나중에 아래쪽을 바꿔치기 해서 토지 매매 문서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문서 다발을 가져왔어요. 수십 장이 넘었습니다. 사또는 문서들을 하나씩 펴보며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서는 지난 3년간 수십 명의 농민들에게서 땅을 빼앗았던 겁니다. 증거가 드러나자 이서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 고을에서 이런 악행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내가 부끄럽구나. 즉시 포졸들을 풀어 피해자들을 찾아라.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마을을 돌며 피해자들을 찾았어요. 조사 결과 이서의 피해자는 50명이 넘었고 빼앗긴 땅은 100마지기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 땅을 잃고 굶주리다 죽은 사람도 5명이나 되었어요. 을령은 모든 문서를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가려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문서들을 살폈죠. 손가락으로 종이를 만지고 먹물 냄새를 맡고 빛에 비춰 투과도를 확인했습니다. 조작된 문서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끝에 모든 문서를 분류했습니다. 진짜 문서 30장, 조작된 문서 55장이었어요. 을령은 각 문서마다 어느 부분이 조작되었는지 표시했습니다. 윤호가 옆에서 물을 따라주고 먹을 갈아주었죠. 여보, 좀 쉬었다 하오. 아니에요. 빨리 끝내야 해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을령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서의 악행을 밝혀냈더라면 그 늙은 농부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관아 장부를 정리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윤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오. 당신은 오늘 수십 명을 구했소. 하지만 을령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눈을 감으면 관아 문 앞에서 쓰러진 늙은 농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구겨진 문서를 쥔 그의 손이 자꾸 보였죠. 을령은 그날 밤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야겠다고요. 여자라서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억울한 백성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사또는 모든 피해자들을 관아로 불렀어요. 마당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였죠. 사또는 이서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를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십시오. 농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땅 문서를 받았어요. 어떤 이는 문서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을령 앞으로 다가와 절을 했어요. 마님, 마님께서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을령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계속 고마워했어요. 을령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이 사람의 목숨과 삶을 구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물을 다루는 법을 배운 것이 단지 물시계를 고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데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녁 무렵 을령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윤호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웠소. 을령은 남편의 품에 기대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고을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이서의 죄가 밝혀지자 조정에서 특별감찰관이 내려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감찰관은 엄격한 표정으로 사또를 만났어요. 한양에서 사흘을 달려온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또, 다른 고을에도 이런 일이 없는지 전수조사하라는 정교가 내려졌습니다.
을령은 남편과 함께 5개 고을을 돌며 모든 토지 문서를 검사했어요. 각 고을 창고에 보관된 문서들을 꺼내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첫 번째 고을에서 7장의 조작 문서가 발견되었어요. 두 번째 고을에서는 12장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고을은 16장, 네 번째 고을은 20장이 넘었죠. 놀랍게도 4개 고을에서 모두 비슷한 수법의 조작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서 혼자 한 일이 아니었어요. 을령은 문서들을 비교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작 방법이 너무나 똑같았어요. 종이를 자르는 위치, 이어붙이는 방식, 심지어 먹물을 타는 비율까지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분명했죠. 나리, 이건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윤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을령은 밤마다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5개 고을의 호방들이 서로 짜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팔아넘긴 거대한 비리 조직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이 악행을 뿌리 뽑으라는 정교를 내리셨어요.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을령은 문서 감정 전문가로 조사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식 명단에는 윤호의 이름이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을령이 모든 문서를 검사했어요. 한 달 동안 수천 장의 문서를 살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문서와 씨름했어요. 종이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고 먹물의 번짐을 관찰하고 접힌 자국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굳은 살로 거칠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눈이 침침해지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비리 조직에는 고위 관리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도 단위의 가명에서 일하는 관리가 이 조직의 배우였던 거예요. 그는 각 고을의 호방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빼앗은 땅을 자기 친인척에게 헐값에 넘긴 후 비싸게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을령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어요. 장부를 뒤지고 거래 기록을 찾아내고 증인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어느 땅이 누구에게서 빼앗겼고 누구를 거쳐 누구에게 팔렸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죠.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농민이 땅을 잃었고 총 땅 면적은 500마지기가 넘었어요. 을령은 모든 증거를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조작된 문서 150장을 분류하고 원본 문서를 찾아냈어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부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밤낮 없이 일했어요. 등불 아래서 붓을 들고 끊임없이 썼습니다. 손목이 저려왔지만 쉬지 않았어요. 이 증거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고위 관리는 빠져나갈 것이고 억울한 백성들은 영영 땅을 되찾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을령은 그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윤호가 옆에서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몸이 상할 것 같소? 조금 쉬었다 하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대신이 직접 재판을 주재했어요. 관아 마당에는 수백 명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피고석에는 5명의 호방과 가명의 고위 관리가 앉았죠. 그들은 여전히 뻔뻔하게 부인했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토지를 매매했을 뿐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대신이 을령을 불렀습니다. 을령은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먼저 조작된 문서 50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문서들은 모두 위조되었습니다. 종이가 이어붙여진 흔적, 먹물의 농도가 다른 점, 도장이 억지로 찍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을령은 한 장 한 장 설명했어요. 손으로 종이를 만지며 어느 부분이 조작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서는 원래 돈 빌려주는 차용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을 잘라내고 토지 매매 내용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여기 종이의 결이 다른 것이 보이십니까? 대신이 직접 문서를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피고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을령은 계속했죠. 그리고 이 장부는 그들이 빼앗은 땅을 되판 기록입니다. 한마지기에 쌀 5말로 빼앗았다가 쌀 50말에 되판 것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을령은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거래 날짜, 땅의 위치,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직적인 범죄였죠. 마지막으로 을령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읽어내려갔어요. 김씨 농부는 빈 열량을 갚지 못해 20마지기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 땅은 원래 쌀 200말 가치인데 쌀 50말에 강제로 팔렸습니다. 김씨는 땅을 잃고 굶주리다 죽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을령은 50명의 피해자 이야기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땅을 잃었는지,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 상세하게 읽어내려갔죠. 어떤 이는 땅을 잃고 떠돌이가 되었고, 어떤 이는 자식을 굶겨 죽게 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억울함에 병들어 죽었어요. 을령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백성들은 울먹이며 들었어요. 대신은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다. 백성의 삶을 빼앗은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대신은 단호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명의 호방은 모두 귀양형에 처해졌어요. 가장 먼 섬으로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배우였던 가명관리는 파직되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빼앗긴 모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부당하게 땅을 산 사람들은 원래 값을 농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법정 밖에 모여있던 농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정의가 이겼다. 을령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자신의 손으로 이뤄낸 것이죠. 아버지가 가르쳐준 종이 만드는 기술이, 물을 다루는 지혜가 이렇게 귀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윤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소. 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랑스럽기보다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억울한 백성들이 정의를 되찾았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백성들이 을령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한 명 한 명 절을 하며 고마워했어요. 을령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절했어요. 그날 저녁 을령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윤호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을령은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무언가 큰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8. 재판이 끝난 후 조정에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을령의 공을 인정한다는 교지를 내리신 거예요. 물론 여자에게 관직을 줄 수는 없었지만 임금께서는 특별히 수리정경이라는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을령은 물의 성질을 깨우쳐 백성을 구하고 정의를 세웠으니 이에 수리정경의 칭호를 내린다. 이것은 공식 관직은 아니지만 조정이 인정하는 전문가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을령에게
5개 고을의 물 관리를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을령은 떨리는 마음으로 교지를 받았어요. 조선 역사상 여자가 이런 칭호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교지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을령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을령을 을령마님 또는 수리정경이라고 불렀어요. 관아에 출입할 때도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리들이 먼저 인사했죠. 을령은 당당하게 회의에 참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조선 사회에서 여자가 이렇게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3년이 더 지난 지금 을령은 8개 고을의 물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날씨를 살피고 각 고을의 보고를 받아요. 박아전이 매일 찾아와 전날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수리정경님, 동쪽 고을 물시계가 정상 작동합니다. 서쪽 고을 저수지 수위가 적정합니다. 을령은 매일 이런 보고를 받으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해결합니다. 올해에는 가뭄이 들었지만 을령이 지난 5년간 만들어 놓은 저수 시스템 덕분에 8개 고을 모두 무사히 추수를 마쳤어요. 백성들은 풍년을 맞아 기뻐했습니다. 을령의 가정도 행복합니다. 윤호는 이제 사품 벼슬에 올랐어요. 모두가 아내 덕분이라고 말하지만 윤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내 아내는 조선 최고의 수리 전문가요. 나는 그저 아내를 돕는 사람이요. 윤호는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을령을 소개했어요. 을령 사이에는 이제 2아이가 있습니다. 5살 된 딸과 2살 된 아들이었죠. 딸아이는 벌써부터 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니를 따라 관아에 가면 물시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비는 왜 내려요? 물시계는 어떻게 움직여요? 을령은 딸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 물이 차가우면 천천히 흐르고 따뜻하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딸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아느냐요? 이 아이가 훗날 어머니의 뒤를 이을지도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을령을 존중합니다. 예전에 며느리를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지. 임금님께서 칭호까지 내려주셨으니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을령을 칭찬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옛날 일은 모두 잊어버린 듯했죠. 을령도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으니까요. 샘물을 10번도 넘게 길어 나르던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을령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을령은 요즘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 관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 여인들이 찾아왔어요. 관아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사또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수리정경의 뜻이라면 따르겠소. 을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15명의 여인들에게 물의 성질을 가르쳤어요. 물시계 관리법, 물 정화법, 계절별 물 관리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여인들도 점차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죠. 여러분, 물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바위도 뚫고 산도 옮깁니다. 여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게 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을령이 늘 하는 말이었어요.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을령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몇몇 여인들은 이미 자기 마을의 우물 관리를 맡고 있었어요. 을령은 그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을령은 가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산비탈에 자리 잡은 작은 무덤 앞에 앉아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임금께서 내려주신 칭호 이야기, 8개 고을을 관리하는 이야기, 두 아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버지가 들으신다면 웃으시며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을령아, 내가 아들보다 나은 딸이라고 했지만 아니다. 너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을령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재주를 숨기지 않고 세상에 쓸모있게 썼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늘 겸손하게 백성을 위해 일하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을령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을령은 물시계 앞에 섭니다. 똑똑 또르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물처럼 자신의 인생도 한 방울씩 흘러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요. 시집왔던 그날 밤 멈춰버린 물시계 앞에 섰을 때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여자가 감히 나서도 되는지,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섰고 그 한 걸음이 오늘의 을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이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죠. 만약 그날 밤 뒤로 물러섰다면 지금의 삶은 없었을 거예요. 억울한 백성들을 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정의를 세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을령은 물시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바라보았어요.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만 모이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을령의 작은 노력들도 그렇게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작은 물시계 하나를 고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8개 고을의 물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15명의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을령은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더 많은 고을의 물을 관리하고 더 많은 여인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변하기를 바랐죠. 여자라는 이유로 재주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을령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을령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물처럼 부드럽지만 꾸준히 흐르며 바위도 뚫을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을령은 물시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 마당에서는 딸아이가 물동이를 들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땅에 부으며 물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관찰하고 있었어요. 을령은 웃으며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했어요. 혹시 어머니처럼 물을 다루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걸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것이요. 을령이 만든 작은 변화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강을 이루듯이 을령의 노력도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을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물처럼 꾸준히 흐르며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밤이 깊어갑니다. 관아에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정확한 시각에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을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8개 고을의 모든 물시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물시계들이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을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자신도 작은 빛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을령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을령은 계속 물을 관리하고 여인들을 가르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물처럼 흐르며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을령이 꿈꾸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자신의 재주를 펼칠 수 있는 세상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